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8개월 차에 접어드는 새내기 며느리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시댁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만 보더라도 결혼을 하고 나선 새롭게 맞이한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 결혼 생활의 행복도가 결정되는 걸 알 수 있죠. 얼마 전 시댁 식구에게 크게 상처를 받고 시댁 식구에게 다시금 치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더욱 단단해지고 끈끈한 가족의 유대감을 배우게 된 것 같아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던 즈음 모든 일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춘기 시기에 저희 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됐고 채권자들이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집 문을 부서져라 쾅쾅 두드려대는 통에 전 항상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시작에 불과했어요. 얼마 후엔 소위 말해 빨간 딱지라고 하죠. 집이며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압류당해 경매로 넘어가는 통에 저희 세 식구는 그 불편했던 집에서조차 나와야만 했어요. 하루아침에 오갈 곳도 없어진 상황에서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부모님이 찾아갔던 곳은 저희 큰아버지의 집이었죠. 저희 세 식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과 커다란 짐가방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한심하고 경멸스럽다는 표정을 짓던 큰집 식구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지연아 얼른 인사해야지. 형님, 형수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돼서 죄송해요. 하루라도 빨리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사정 좀 봐주시면. 아이고, 기가 막혀서 참 흥분의 식구들이 따로 없네 아주.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혼자서 망하든지. 이게 무슨 민폐야 진짜. 고시원이든 반지하든 하여튼 빨리 알아봐요. 우리가 차선 사업가도 아니고 다 망해가는 식구들 언제까지 구제해줄 수는 없으니까. 당시에 근교에 어마어마한 부지에 단독주택을 짓고 사시던 큰아버지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집을 구할 때까지만 얹혀 살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눈칫밥을 먹어가며 큰 집에서도 거의 창고처럼 사용하던 허름한 작은 방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기가 막힌 건 누군데 진짜.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유산만 제대로 물려받았어도 그렇게 집까지 죄다 경매로 넘어갈 일도 없었는데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그래. 우리 어려워질 때 그렇게 사정해도 한 번을 도와주시지도 않던 분들이 이 방 같지도 않은 방 내주면서 저렇게 사람 눈치 주고 무시할 일이야? 그래도 당장 오갈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받아주신 게 어디야. 당신도 형님 앞에서 괜히 그런 얘기 꺼내서 심기 거스르지 말고 조용히 지내다 나가자고. 지연아, 그래도 우리 세 식구 이렇게 같이 지낼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지? 넌 그냥 하던 대로 공부나 열심히 하면 돼. 큰아버지나 큰어머니 생각보다 좋으신 분이야. 괜히 눈치 보고 기죽지 말고. 눈치를 안 줘야 안 보고 기를 안 죽여야 기가 안 죽죠. 얹혀 사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렇게 큰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큰아버지, 큰어머니, 사촌 언니까지 눈만 마주치면 한숨을 쉬고 고개를 돌리는 건 물론이고 어찌나 따갑게 눈치를 주던지요. 겨울 바람보다 하나밖에 없는 가족들의 등살이 더 매서운 때였습니다. 야, 너희 집 이제 거진했다면서? 자, 이거 받아. 난 옷 상하는 게 싫으니까 이건 꼭 손빨래하고 얹혀 사는 주제에 밥값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뭐 싫으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서 너네 식구들 다 쫓아내달라고 부탁이라도 할까? 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저와 3살 터울의 사촌 언니의 구박이었습니다. 대학에 번번이 떨어지고 삼수 중이었던 사촌 언닌 마치 스트레스를 푸는 듯이 절 괴롭혀 대었거든요. 집에 얹혀 살게 돼 있으면 밥값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자기 속옷이며 양말을 손빨래 해오라고 저한테 집어던지는 건 물론이었고요. 괜히 삼수까지 하고 있었겠어요. 하루 종일 공부는 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오기도 했고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집을 비우면 식구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퍼마시는 한심한 인간이었죠. 물론 그 뒤치다거리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방에서 왜 술병이 나와? 야, 백다정. 이거 언니가 그랬어? 이 기집애가 하라는 공부나 하라고 이따위로 속 썩일 거면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공장이나 가.
엄마 그거 내 게 아니야. 야, 백지안. 네가 그랬지? 엄마 내가 봤다니까. 얘 집 비어있으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술도 마시고 하는 거 내가 봤어. 네가 그랬잖아. 들키만 혼낼까봐 내 방 청소할 때 몰래 숨겨놓은 건가 봐. 진짜 기가 막혀서. 아니에요. 언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그거 언니 거 맞잖아. 그래,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지. 어디 새파랗게 어려가지고 태가리에 피도 안 마른 기집애. 벌써부터 이런 짓을 하고. 너 그거 우리 딸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지? 형수님, 뭔가 오해가 있겠죠. 저희 딸이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희 딸, 그런 애 절대로 아닙니다. 다정아, 네가 뭐 착각한 거 아니니? 아, 너야 성인이니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도. 하여튼 뭐 심은데 뭐 나온다고 아주 이 집 식구들 들어오고 난 이후로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니까. 사정이고 뭐고 하여튼 싹 다 내쫓던지 해야지. 아유 진짜 내 팔자야. 뻔히 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가족들 모두 별소리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시 저희 가족의 처지 때문이었어요. 당장 억울한 건 둘째치고 여기서 무슨 말이라도 더 했다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요. 왜 아빤 빚을 져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든 건지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자려고 누워 숨죽여 울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어머니, 그리고 새벽에 뒤척이며 일어난 아버지가 저보다 더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곤 더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오히려 큰 집에서 지내면서 겪었던 시련을 저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돈을 모아 이 집에서 나와야겠다는 목표를 세우셨고, 전 이 집을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저희를 무시했던 큰 집 식구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촌 언니는 못 들어가고 빌빌거리고 있는 대학 진학에 성공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편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서 코피가 터져라 공부를 했어요. 당시 저희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도 같이 알아봐 주셨고요. 그렇게 수능 날이 다가왔고 나란히 시험을 본 사촌 언니와 전 사소 학정이라는 결과와 국립대학교 전액 장학생이라는 정반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제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일그러지는 큰집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쪽팔려서 동네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어? 남들 다 가는 대학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아, 쟤도 가는데 쟤도 뭐. 심지어 장학생으로. 아휴, 누굴 닮아서. 형수님, 그동안 신세 잘 졌습니다. 지연이 대학 등록금 걱정도 없고 애도 기숙사 들어가서 산다고 하니까 저희야 뭐 조그만 새빵이라도 얻어서 살면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내심 속으로 많이 억울하고 분하셨을 거예요. 제가 학교 성적을 조금 낮춰서 가는 덕분에 4년 학비와 기숙사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됐으니 저희 가족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큰 집을 나올 수 있었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까 싶냐만 정말 축하한다 고생했다 소리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미련 없이 그렇게 1년간의 객식구 생활을 청산하고 큰 집을 나왔습니다. 누구한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워낙 당한 게 많아 그런지 대학에 들어가서도 잔뜩 주눅드는 성격이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저 애들도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걸 알고 속으로 날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들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내내 비밀로 하고 있었을 정도였죠. 가난한 집에서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전 대학교 내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비를 붙여주시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가족들끼리 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내내 구겨져 있던 형편도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기세를 몰아 저도 대학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름만 들으면 아 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죠. 회사에 합격하고 나서 혹시나 뭐가 잘못될까 싶어 부모님께 말도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입사가 확정된 이후 회사에서 먼저 저희 집으로 꽃바구니를 배달해줘 부모님이 합격 소식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정말 엉엉 우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다신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살 일 없어. 내가 성공해서 우리 가족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알겠지? 말이 좋아 대기업이죠. 들어가서 높은 업무 강도와 인간관계 때문에 시달려서 입사한 지 3개월 수습이 끝나고 나니까 살이 5kg가 넘게 빠졌더라고요. 그 당시에 회사에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들 중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국립대 출신이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대기업이라 엘리트주의가 심할 거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 정도일 줄 몰랐죠. 같은 대학 출신들끼리 똘똘 뭉치고 선후배랍시고 수습평가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힘들게 회사 들어온 건 저 역시도 똑같은데 남들보다 2배, 3배로 애를 쓰는 것 같아 괴롭기만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힘든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들어갔다며 기뻐하시는 부모님 얼굴 생각하면 차마 퇴사의 퇴짜 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이거 관두고 나면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았고요. 매일같이 회사 비상 계단에서 숨죽여 울면서 마음을 달래곤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제 신입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 옆팀 신입 맞죠? 이름이 백지연 씨? 신입사원 환영회 때 봤었는데 기억도 안 나죠? 오늘 나도 야근인데 마침 밥 같이 먹기로 한 직원이 집에 일이 생겼다고 가버리는 바람에 혹시 지연 씨 아직 밥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저녁 좀 먹어줄래요? 내가 혼자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날도 어떻게든 가랑이 찢어져라 쫓아가 보겠다고 직원들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홀로 쓸쓸하게 야근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있는 일이나 빨리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얼굴만 알고 지냈었던 옆팀 대리님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못 먹는다며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무작정 밥을 먹자고 하면 제가 불편해할까 싶어 배려해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회사는 어떠냐, 동기들이랑은 잘 지내냐. 많이 힘들죠? 나도 신입 땐 딱 그랬어요. 내가 같은 팀이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아, 그땐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 왜 그렇게 큰 위로가 됐는지요. 내가 많이 부족한가 모자란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와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눈물을 쏟았네요. 제가 눈물을 쏟으니까 휴지를 제 쪽으로 쓱 밀어주면서 자기는 유 옆에서 커피 사놓고 있을 테니까 마음 좀 진정되면 나오라고. 대체 집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어야 저렇게 사람이 다정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녁까지 사주셨는데. 그리고 감사합니다. 힘이 좀 됐어요. 죄송하긴요. 내가 혼자 밥도 못 먹어서 같이 먹어달라고 먼저 부탁한 거였는데. 그럼 내 부탁 들어줬으니까 나도 뭔가 도움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남아서 야근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회사 몇 년 좀 더 다녔다고 여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도와줄까요? 저야 감사하지만 어떻게 그래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민폐 같은데. 자기랑 밥을 같이 먹어줬으니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서 제가 붙들고 끙끙거리고 있었던 일을 쓱 보더니 어떤 식으로 진행시켜야 할지 틀을 딱딱 잡아주더라고요. 확실히 일머리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종종 야근 겹치면 몰래 과외 좀 해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전 무슨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 거냐 하니까 보답은 필요 없고 이렇게 같이 저녁이나 먹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으로 제 회사 생활에 구세주 같은 선배, 한 줄기 빛 같은 스승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일이 돌아가는 방식을 좀 이해하고 나니까 확실히 전보다 회사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없어지고 주변에서 제 일하는 방식을 슬슬 인정해주기 시작하니까 국립대 출신이라 무시했던 동료들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밥 먹으러 가자 말도 붙여주더라고요. 그게 전부 남편 덕인 것 같아서 아직도 참 고맙기만 합니다. 저 대리님 진짜 감사드려요. 대리님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도 잘했어요. 오늘 퇴근하시고 바쁘신 일 없으시면 오늘은 제가 저녁 사게 해주세요. 꼭 대접하고 싶어요.
한 번 밥값도 못 내게 했던 사람인데 그날은 너무 고마워서 제가 밥을 사겠다고. 원래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몇 개월 그렇게 같이 야근 중 같이 했다고 남편한테 말 붙이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 자취방 앞까지 차로 태워다 주면서 남편에게 고백을 받게 됐어요.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왜 저 같은 여자들 좋아한다는 건지 저한텐 너무 과분한 사람인 것만 같아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도 괜찮아요 같은 소리나 했는걸요. 겨우 직장 동료 사이일 때도 뭐 그대로 남편 말대로는 절 꼬시려 열심히 노력했다곤 하지만 어쨌든 아무런 사이가 아닐 때도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연인 사이가 되고 나선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부모님에게도 못 받아본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만 들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1년, 2년 만나는 날이 길어지고 종종 데이트 중에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낼 때면 마음이 그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제야 부모님과 제가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고 빚을 겨우 다 갚은 상황이라 모아둔 돈도 없고 저에게 결혼은 그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부분에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요. 저 사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고 여태 집에 생긴 빚감들하고 모아둔 돈도 없어요. 준비 다 하고 결혼하려면 남들보다 한참은 늦어질 거고 그렇다고 지원해줄 수 있는 든든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리님, 아니 승우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혼도 안 할 거면서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돈 보고 만났었던 것도 아니고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여태 계속 결혼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불편해했었던 거야? 그런 거면 더더욱 결혼하자. 그런 얘기 들어봤지? 돈을 제일 빨리 잘 모을 수 있는 게 신혼부부라고. 그동안 집안일 해결한답시고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 우리 같이 모으고 같이 해결하자. 더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럼 어때? 이제 나랑 결혼하고 싶단 마음이 조금은 생겼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남편은 제가 망설이고 고민했던 걸 아무렇지도 않게 바꿔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을 놓치면 저도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프로포즈를 승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채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고 나서 시부모님을 뵙게 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궐 같은 부잣집을 본가라고 소개하는 남편 덕에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어떻게 너 같은 게 내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 찬물 세례라도 받는 게 아닌가 괜히 긴장이 되고요. 하지만 다른 의미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가 아무 괜히 부담 줄까봐 이것저것 해보긴 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맛없어도 정성이다 생각하고 맛있게 들어줘요. 긴장한 얼굴로 들어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소녀처럼 웃으시던 시어머니.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려주신 건 물론이고 식사 내내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맛있는 음식은 제 앞으로 밀어주기 바쁘더라고요. 내내 과묵하시던 시아버지도 저놈이 평생 로봇 같을 줄 알았더니 마누라 먼저 챙길 줄도 안다며 웃으며 고맙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대궐 갔던 큰 집에서 먹었던 눈칫밥이 생각나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놈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얘기 들었는데 우리 아들놈은 참 복도 많지.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잘 살겠어요. 반품은 어렵지만 열받게 하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고자질하고 내가 AS는 해볼 테니까. 오히려 그동안 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저뿐만이었다고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긴장했던 마음도 조금씩 풀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대접만 받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시려 팔을 걷어붙이는 어머님 옆으로 슬쩍 다가가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님이면 손님답게 마음 편히 대접만 받고 가라면서 오히려 아버님께 한 소리 하셨다니까요. 아직 손님 가지도 않았는데 왜 설거지를 한다고 주방에 들어가서 새아가 마음 불편하게 하냐고요. 그동안 시집살이에 대한 악명 높은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정말 이런 시댁도 실제로 있구나 싶어 거듭 놀라기만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한 가족들에게 내가 앞으로도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 부족한 나의 모습을 알면 시부모님께서 실망하시지 않을까 하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나한테 후에 실망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랬겠죠.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벌써 와 계셨구나. 요즘 온다고 왔는데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죠? 이 사람이 오늘 학교 때문에 늦게 끝나서 모시고 오느라고. 반가워요. 이 자식 형 되는 사람입니다. 애들이나 가르치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을 때 아주버님과 형님이 나란히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에게 대학 교수 부부인 형과 형수님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솔직히 형님 얼굴 처음 보자마자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기가 다 죽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요즘 논문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도 중요한 분 오신다고 해서 서둘렀는데. 동서될 분이시죠? 같은 회사에서 만났다는 얘긴 들었는데 공부 엄청 잘했나 보다.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그랬죠? 전공은? 이 사람 땡땡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형수님. 4년 내내 장학금 받아가면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진 4년 내내 생돈 대주셨는데 제가 불효자죠, 불효자. 땡땡대학교? 거기가 국립대인가? 도련님도 참 4년 내내 등록금 내도 좀 더 높은 학교 들어가는 게 효자인 거지. 난 또 도련님이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다고 해서 혹시 유학파 출신인가 하고. 하긴 요즘엔 국립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만큼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지간한 여자들이라면 아마 그 순간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눈치챌 수 있었을걸요. 우아하고 친절함을 과시하는 것 같은 저 말투에서 상하관계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요. 겨우 거기까지 밖에 나오지 못했냐라는 소리를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어쩐지 제 귀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 속을 은근히 후벼파는 저런 소리를 웃으면서 해놓곤 시부모님과 자연스럽게 학교니 논문이니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시선을 빼앗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인사를 온 제가 시댁 식구들과 어색한 건 당연하지만 저런 손이 사람과 내가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인사를 오고 나서 한 번도 느끼지 않았던 괴리감이 형님을 만나고 나서 확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계속해서 절 대화에 끼워주려 노력하시지 않았더라면 혼자서 멀뚱멀뚱 말도 못하고 앉아있을 것 같아요. 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는 형님의 모습이 어쩐지 부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우리 가족들 어때? 아까 보니까 청심환도 챙겨 먹은 것 같던데 생각보다 다들 괜찮으시지? 우리 부모님도 티를 많이 안 내서 그렇지 당신 온다고 엄청 긴장하셨더라고. 아까 형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당신이 좀 긴장하는 것 같아서 아직 서로 다들 어색하니까. 아니에요. 승우 씨 말대로 가족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 있는 걸요. 아까 긴장도 긴장인데 형님에 비해서 내가 너무 모자란 것 같아서 괜히 주눅 들었나 봐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형수님 겉으로 보기엔 엄청 깐깐해 보이셔도 한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 엄청나게 챙겨주시는 분이야. 아까도 당신 안 볼 때 형수님이 나한테 와서 어디서 저런 깜찍한 와이프를 얻었냐고 한 말씀 해주시던걸? 그런 거 보면 당신이 내 눈에만 귀여워 보이는 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내가 오히려 긴장해야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날카로워 보였던 형님의 첫인상만 보고 제가 괜한 자격지심으로 사람을 오해해서 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요, 저 진짜 사람 잘 본 거더라고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형님의 그 귀여워 보인다는 그 말이 내 소나기에서 다루기 쉬운 사람, 도간에 든 쥐 같아 보인다는 뜻인 걸 알게 됐거든요. 확실히 형님은 무슨 이유에선지 몰라도 절 미워하고 가소롭게 여기고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는 절, 시댁에 갑자기 굴러들어온 이물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확실히 교수는 교수예요. 머리가 어찌나 좋은지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저한테 둘도 없이 자애로운 손이 동사인 것처럼 굴면서도 절 은근히 부리거나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셨거든요. 꼭 어렸을 때 큰 집에 얹혀 살면서 귀찮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뒤집어 씌우던 사촌 언니처럼 말입니다. 가족들과 모여 있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유학 시절 얘기를 한다던가 별 관심도 없는 제가 반응도 하지 않으면 어머 동서 이 단어는 좀 낯설죠? 내가 강의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얘기했다. 이러면서 한마디 섞지도 않은 절 무식한 사람으로 만든다던가. 자신이 교수로서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늘 자랑하기에 바빴죠. 자랑만 하면 다행이게요. 저도 대학 교수 하고 있는 손윗동서 자랑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늘 그 자랑엔 저의 하찮고 일반적인 삶이 비교 대상으로 들어갔으니 분통이 터지는 거죠.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도 그런 형님 때문에 한번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이 따로 김장은 하지 않고 대신에 김장철이 되면 그냥 시댁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 가족들 다 같이 나눠 먹곤 하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형님 두 분이서 그걸 준비하셨다는데 제가 시집 왔으니까 이제 이런 건 며느리들이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며 형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엄님, 이제 며느리들도 있는데 이런 일엔 손 떼셔야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바쁜 애들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둘째 너도 괜찮겠니? 그럼요 어머님. 형님이랑 저랑 둘이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님 괜히 며느리들 없는 일 만들어 시키는 것 같다며 음식까지 거 그냥 시켜 먹고 말자 했는데 형님이 또 어떻게 가족들 먹는 건데 그렇게 대강할 수 있냐고 저희가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호언장담을 하시더군요. 뭐 원래 두 분이서 준비를 하셨던 거니 전 그냥 제 몫만 잘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서,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갑자기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겨서 준비할 시간이 영 없을 것 같은데 이번 한 번만 동서가 좀 다 준비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동서야 회사 다니는 거 빼면 시간도 널널하잖아. 사람 쓰게 생겼으면 내가 돈은 보태줄 테니까. 근데 결혼해서 처음 준비하는 가족 행사 아니야? 나 같으면 남에서는 안 태우고 그냥 할 것 같긴 하네. 황당했죠. 자기가 행사 준비를 못 도와주는 건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소린 사람을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면서 그래도 다른 일도 아니고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못 돕는다 하는데 거기서 제가 혼자 고집을 피울 수도 없고 알겠다 얘기를 했죠. 어머님, 아버님, 남편, 저 아주버님, 형수님까지 혹시 몰라 더 넉넉하게 준비하다 보니 거의 8인분의 음식을 저 혼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쁘다던 형님, 가족들이 모이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은 일찍 와서 뭔가 했는데 제가 해놓은 거 쓱 보시더니 그래도 구색은 맞췄네 한마디 하시고 본인이 앞치마를 턱하니 메고 접시에 음식을 옮겨 담더라고요. 늦지막히 도착한 가족들이 볼 땐 누가 봐도 같이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나서가지고 저 혼자 다 준비한 거예요. 이 얘기해도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이렇게 교묘하게 괴롭힐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진짜 짜증이 팍 올라왔었다니까요. 그래도 며느리들끼리 이렇게 같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좋구나. 그나가 둘째가 모두 고맙다. 덕분에 저녁 잘 챙겨 먹는다. 회사 반차까지 쓰고 나와서 음식 준비 힘들게 한 건 전데 늦지막히 와가지고 접시에 음식이나 옮겨 담는 형님이 제 공 나눠가지는 게 당연히 억울했죠.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래요.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음식 준비한 거 아는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제 표정 안 좋아지는 거 딱 보고 형수님께선 학교 일 때문에 바쁘셔서 음식 준비 못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니 몇 시에 오신 거예요? 하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저까지 쳐다보고 있으니 거기다 대놓고 거짓말은 못하겠고 동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30분 일찍 와서 도왔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걸 둘째 혼자서 다 준비했단 말이냐? 세상에 손도 참 야무지지.
복덩이야 아주. 혼자서 이걸 다 준비한 거냐고 고생했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칭찬을 늘어놓으시니까 그게 또 엄청 고가 보였나 봐요. 혼자서 감정을 잡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밥그릇 깨작거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팍 터트리는 게 아니겠어요? 보고 있던 시댁 가족들도 다 당황했다니까요. 동서, 난 논문 때문에 밤을 새워가며 일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 행사 꼭 챙기려고 했었는데 내가 오늘 한 번만 부탁한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동서 공 뺏어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오해할까봐.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으면 사과할게. 난 뭐 도우려고 그랬던 건데. 뭐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오해 안 했어요. 무슨 그런... 도련이 왜 괜히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겠어? 나 동서 마음 다 이해해. 와, 진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가지가지죠. 갑자기 그 타이밍에 즙을 짜내면서 은근히 저희 남편 제가 압박줘서 마치 형수님 깎아내리는 소리라도 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버리니까 저희 부부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 거예요. 남편도 당황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버리니까 더더욱 제 꼴만 우스워지는 것 같고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나. 둘째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 첫째 너도 얼른 화장실 가서 마음 좀 가라앉히고 오고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시아버지께서 거기서 나서서 중재해주지 않았다면 저 정말로 형님 질투하는 이상한 사람 되고 그대로 모임 끝날 뻔했다니까요. 참 다행이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말짱한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그 근처 지나가는 저와 눈 마주친 형님에게 형님 그런 거 아니다. 오해하셨으면 죄송하다. 저도 사과를 하니까 또 제 사과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픽 웃고 쌩 지나가요. 이거 완전히 그냥 저 먹이겠다는 뜻이잖아요. 또 가족들 둘러앉아 과일 집어먹고 있으니 괜히 저한테 말 걸면서 살가운 척 저희 형님 참고로 연극영화과 교수 아니에요. 그런데도 연기가 기가 막힌다니까요. 동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고 예민하다 보니까 약간 괜히 울컥하고 감정 올라왔나 봐. 동서도 당황했지. 나 곧 생일이라 친한 친구들이랑 조촐하게 파티하기로 했는데 동서도 초대할게. 대학 교수부터 한 자리 하고 있는 여자들 많이 오는 자리라 동서한테도 도움 될 것 같아서. 그냥 나도 동서가 너무 내 친동생 같아서 마음이 쓰이고 그러네. 어머 잘 됐구나.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니 얼마나 좋아. 바쁜 일 없으면 같이 다녀오지 그러냐. 가족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 말하니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알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평소에도 잡일 많이 시키는 분이 저렇게 대놓고 자기 생일 파티에선 얼마나 또 절 귀찮게 할까 싶어 저도 의심은 지우지 않고 있었죠. 아니라 다를까 생일 파티 당일이 돼서 동서 오자마자 케이크 좀 확인해 줄래 하는 형님의 문자를 보고 이번엔 허드렛 일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란 결심으로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다 문자만 딱 하고 보내놓고 일부러 형님이 얘기하신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식당에 도착했어요. 아 이게 누구야? 다들 주모 바쁘셔서 소은이 동서 생일 파티에 시간도 못 맞춰 도착하는 우리 귀하신 동서님 아니야? 어? 내가 요즘 우리 동서 모시고 사느라 바쁘다니까. 식당 도착하니 가관이에요. 형님은 이미 술을 좀 드셨는지 얼굴이 달아올라 있는 상태였고 절 보자마자 바쁜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면서 비꼬기 바쁘더라고요. 두 낀 객낀이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런 상황에서 네가 과하다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말리는 사람 하나가 없더라고요. 형님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회사 일? 회사 일? 야, 너 지금 내가 지난번에 행사 때 좀 늦게 왔다고 나한테 뭐 복수 그런 거라도 하는 거니? 예. 그럼 멍청한 애인 줄 알았는데 엄청 영악하네. 너랑 나랑 같은 며느리라고 해서 뭐 비슷한 사람으로 보이나 본데 네가 하는 일이랑 내가 하는 일이 같아? 어디 별 대학 가지도 않는 대학 나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이 좀 챙겨주시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야, 그거 다 너 불쌍해서 그러시는 거야.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도 지들끼리 킥킥거리면서 뭐 대학을 어디를 나왔네. 그게 어디 붙어 있는 대학이냐. 딱 형님 수준밖에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절 조롱했고요. 전 아무래도 형님이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비틀거리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는 형님을 붙잡고 제재했죠. 술이 너무 과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전 이만 가보겠다고요. 가긴 어딜 가? 야, 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어? 내가 진짜 만만해 보여? 시부러 아무것도 없는 게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오늘 늦게 온 것도 나 무시한 거 맞지? 내가 감히 넉다이 것한테 무시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 이건 뭐 주정을 넘어 거의 폐악질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형님 팔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 네가 뭔데 날 잡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마구 휘두르고 제가 그런 형님을 놓자마자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네, 저 형님한테 뺨 맞았어요. 자기도 열받아서 때려놓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당황해가지고 그러게 왜 자기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네가 맞을 짓을 하지 않았냐 하면서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형님, 사과하세요. 저 형님께서 이거 사과 안 하시면 가만히 안 있어요. 야, 지가 뭐 그런 얘기라도 하면 내가 쫄 줄 알았어. 사과는 무슨, 네가 맞을 짓 했으니까 맞은 거 아니야. 그제서야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 형님 친구들이 달려들어 뜯어 말리고 전 그런 형님을 빤히 쳐다보다가 그대로 등을 돌려 행사장을 나왔어요. 같이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지 그랬냐고요? 형님이랑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랬죠. 술 취한 사람 붙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계속해서 뭐하냐 싶고요. 그렇다고 제가 복수를 하진 않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그 기회는 빠르게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어제 생일 파티는 잘 다녀왔니? 그래도 주말인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다 같이 밥 한번 먹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저녁에 식당 예약해뒀으니 바쁘지 않으면 나오거라. 시댁 식구들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 불편하지? 아니요, 아버님. 마침 형님 뵙고 드릴 말씀도 있었고 시간 맞춰 갈게요. 전 그때 그렇게 뺨 맞고 돌아와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남편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도 오늘은 정신 들고 자기 친구들한테 어제 그 소동에 대해 들었을 거니까 얼굴 보고 제대로 사과를 하겠지 싶어서 솔직히 나갔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기대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절 황급히 끌고 나오길래 사과나 하려나 싶었는데 저한테 어제 일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한테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순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릴까봐 그거 입막음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동서야말로 시댁에서 앞으로 내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오늘 내 생일 파티 하겠다고 다들 모이신 거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얌전히 있어. 원래 예전엔 동서들끼리 그렇게 손찌검도 하면서 배우고 그랬던 거야. 하긴 동서가 뭘 알겠... 사과 안 하실 거죠? 할 말 더 없으신 걸로 알고 저도 이만 들어가 볼게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 태도에 저도 학을 다 뗐네요. 할 말 다 끝나신 거냐고 형님 말뚝 잘라먹고 그냥 뒤로 들어갔죠. 뒤에서 야 너 거기 안 서 하고 또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거 그냥 귀 닫아버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어차피 가족들 앞에선 저한테 잭소리 한마디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시부모님이며 아주버님이며 저희 남편이며 저희 사이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만 생일 파티 같이 한 사람들이 뭔가 쌩쌩 찬바람이 부는 것 같으니 눈치만 보고요. 그래, 어제 그래서 생일 파티는 재밌게 했냐?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 줄 수 있어야 하고 내 일이 아니더라도 도움되는 게 있겠다 싶으면 끌어주고 식구라고 딸랑 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너희끼리 그렇게 의지하고 잘 지내야지. 그러게요.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어제처럼 손찌검은 마시고요. 형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 안 보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뭐? 손찌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첫째야, 너 어제 뭐 실수라도 한 거야?
내가 너 입 다물라고. 아니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어제 동서가 그 자리에서 잘 무시하길래 전 따끔하게 혼만 내준다는 게. 둘째야, 네가 말해봐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 폭탄 발언에 가족들 모두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분한지 저를 또 노려보고 사과도 못 받았는데 겁날 게 뭐가 있냐 싶어 저도 가족들 앞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다 전했고요.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시아버지 뒷목 잡고 넘어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들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지금 당장 둘째한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 가족으로 남기 위해 네가 할 최소한의 도리니까. 아버님, 저도 억울해요. 무릎을 꿇으라니요. 어떻게 저런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애초에 제가 절 형님 취급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요. 형님은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고 시부모님 앞에서도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아주버님도 한숨을 쉬고 이마를 짚으면서 저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더 미안하다 하시면서 저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하셨고 제가 아주버님께 그랬어요. 전 진정으로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직접 사과 받겠다고요. 다른 가족들이 대신 사과하는 거 원치도 않는다고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형님을 보시곤 시아버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송 변호사, 나네. 집안에 폭행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나? 경찰 신고 먼저 하고 진단서 제출하면 되는 거야? 진단서 말고 또 뭐 필요한 서류 뭐뭐 있는지 정리해서 문자로 좀 보내주게. 아버님, 가족끼리 고소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여보,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아버님 안 말려고. 지금 뭘 잘했다 뭐 끝까지. 당신 재수 씨한테 사과 못해? 못한다고. 왜 다들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형님을 보시곤 시아버진 표정 하나 안 바뀌시고 전화를 끊으시곤 또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전까지 말짱하던 형님께서도 이제 슬슬 안색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학장님, 예, 아이고 접니다. 교수들 징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폭행죄로 신고당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요? 아예 그럴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도 해직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범죄 과실에 따라 다르다고요? 예. 저희 형님 그제서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입술을 벌벌 떨면서 시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필사적으로 아버님을 말리려 다리를 붙들고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진 전화를 끊으시고 그런 형님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어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며느리한테 손까지 올려놓고 넌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다. 지금도 사과할 사람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 네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쪽이지. 그제서야 형님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앞에 무릎으로 기어와 제 다리를 붙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콧대 높은 형님에게 사과받기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그때 알게 됐나요. 동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응? 동서가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예쁨 받으니까 순간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됐나 봐.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동서. 응? 우리 평생 안 보고 살 거 아니잖아. 동서가 나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무슨 사과인지 협박인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 형님을 조금이나마 용서해 줄까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나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이 뚝 떨어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시아버지께서 네가 지금 하는 게 사과가 맞는 것 같냐 하면서 다시 형님 앞에 서셨죠. 뺨 맞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픈지 너도 한번 느껴봐야 네 잘못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 여태 주변에 다 네 얘기라면 무작정 떠받들어주는 사람만 있었으니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는 거겠지.
가족들이 말릴 새도 없이 시아버진 그대로 형님의 따귀를 시원하게 짝 하고 올려붙였습니다. 아주버님도 자기 와이프 얻어맞고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전 그냥 한 소리하고 넘어가실 줄 알았던 무뚝뚝한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속 시원하고 통쾌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이대로 그냥 억울한 마음만 품고 살아야 하나, 저도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질러봤던 건데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니 그제서야 억울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울컥하고 그러더라고요. 뺨을 얻어맞은 형님께선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든 건지 제 앞에서 제대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동선, 다른 변명은 안 할게. 내가 진짜로 미안해. 형님, 저한테 용서받지 못할 행동 하신 건 알고 계시죠? 용서해드릴지 말진 저도 고민해 볼게요.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걸 용서를 해드리는 게 맞을지 저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저희 얼굴 안 보고 지냈으면 좋겠네요. 제가 단호하게 딱 잘라 얘기를 하고 저한테 달려들어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는 시댁 식구들을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홀가분하고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제 앞에서 잘난 척만 해댔던 형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서 그러냐고요? 물론 그것도 없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시댁 식구들이 앞다퉈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요. 이제 제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 저희 형님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저도 이쯤 했으면 제대로 말을 알아들었겠다 싶어서 굳이 신고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금방 용서해주면 성격 거지 같은 형님이 또 다시 기고만장해질까 싶어서 일부러 용서도 안 해주고 뻐기고 있네요. 뭐 때 되면 제대로 한번 다시 사과받고 슬쩍 용서를 해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의 통쾌한 복수극 재밌게 들으셨나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입 꾹 다물고 참고 있었을 텐데 시부모님께서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실 거란 확신이 있었는지 속 시원하게 질러봤네요. 나만 참으면 조용하겠지, 조용히 참으면 넘어가겠지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마냥 참으면 병만 날 뿐입니다. 참지 말고 한번 시원하게 질러보세요. 절대로 내 편 되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저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제 사연은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저희 형님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얘기 듣는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42살의 초보 엄마입니다. 저한텐 이제 막 돌 지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여운 딸 하나가 있고 듬직한 남편이 있어요. 우리 세 식구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절 좋아하시고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꼭 시댁에 가면 껄끄러운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제 동서인데요. 손 아랫동서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걱정해요. 제가 너무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져서 좀 힘든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실 결혼도 좀 늦게 한 편이거든요. 남편 만나기 전에 연애는 한 번 하긴 했지만 좀처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서 둘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가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했냐고 뭐가 급했냐고들 하시는데요.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면 그렇게 바로 결혼하는 법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속도 위반 아니냐고 의심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38배에 결혼을 했는데 40살이 꽉 차서 임신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전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그건 제가 마르고 골반도 약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저에게 수술로 애를 낳는 게 훨씬 안전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우리 딸을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우리 친정엄만 수술한 저에게 너무 아깝다고 제 몸에 칼 댄 걸 정말 힘들어 하셨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맹장 수술 한 번도 안 했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40살까지 수술이라곤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가 때문에 배에 칼자국 생겼다고 저희 엄만 두고두고 그걸 아까워하셨거든요. 친정 어머니도 물론 우리 딸을 좋아하긴 하죠. 하지만 엄만 정말 유난히 저를 아끼셨던 분이라서 제가 수술하는 날 울고불고 병실에서 땅을 치셨다고 해요. 네, 저희 엄마 정말 유난하시죠. 그런데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전 열병을 크게 앓아서 정말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전 저 또한 땐 아가였어서 기억은 전혀 안 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정말 죽다 살아난 애기라면서 저한테 엄청 신경 쓰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가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젖도 안 먹는 저 때문에 매일 속이 썩어 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독일제 분유로 구해다가 먹이셨다고 하네요. 제가 하도 안 먹고 먹어도 살도 안 찌니까 엄마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엄만 제가 만 3살 때까지 밥을 먹인 후 살 좀 찌라고 분유를 먹일 정도였으니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엄마의 정성이 무색하게 전 지금도 엄청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말라 있습니다. 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찌는 체질이 아닌 모양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도 키는 엄청 큰데 팔다리도 길고 말라서 애들이 저에게 넌 모델이 되어야 맞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모델 선배님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델 일에 좀 관심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은 제가 헛바람 들었다고 하시면서 제가 모델이 되는 걸 격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전 그다지 공부에 소질도 취미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전 반 친구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모델이 되겠다고 엄마한테 떼를 쓰게 됐죠. 엄마, 나 모델 학원 좀 보내줘요. 응? 나 이제까지 꿈이 없었어요. 근데 모델은 진짜 내 길인 것 같아. 나 옷 입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내 몸이 모델이랑 적합한 몸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모델하는 것 좀 허락해줘. 아니야, 엄만 반대야. 모델 하려면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매일 풀떼기나 먹어야 할 텐데 엄만 그걸 못 봐줘. 우리 딸 아직 늦지 않았어. 녹용이랑 한약 먹고 살 좀 붙여야지, 응? 이렇게 저희 엄만 어떻게든 절 살찌워서 정상 체중에라도 도달하도록 하는 것만이 인생 목표셨어요. 저도 지금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음식을 아주 조금 먹는 편은 또 아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저한테 먹는 만큼 살 안 찐다고 완전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호르몬 높아지면서 입맛도 좋아지고 공부하느라 여자애들 거의 살찌잖아요. 하지만 전 친구들과 같은 양을 먹더라도 살이 잘 안 쪘어요. 남들은 살을 뺀다고 난리들인데 살이 안 찌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 맞는 옷 찾는 것도 힘들고 너무 말라서 옷을 입어도 핏이 잘 안 살았어요. 오죽하면 우리 딸 낳고 나서 제가 A컵도 남다가 B컵 됐다고 좋아했겠어요. 아무튼 부모님의 거센 반대 때문에 전 모델이 된 것도 25 늦은 나이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다들 10대 때 모델 데뷔하고 25, 6이면 아주 모델로서 꺾인 나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전 그때 시작을 하게 됐죠. 전이 신인 때부터 운이 좋게도 버버리나 구찌, 샤넬 같은 명품 모델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패션쇼나 시즌이 되면 그곳으로 날아가서 무대에 섰었어요. 모델 일 때문에 이탈리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모델 일정을 소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모델로선 아주 적합한 몸매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선 프로다운 정신으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연예계에 진출할 만큼의 끼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모델 에이전시에선 저를 모델로서 무대에만 서게 해줬지 TV 예능이나 그런 데에는 데뷔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처음에 동양적인 이목구비와 신비주의 컨셉 등등을 가지고 예능을 딱 한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거의 말 하나도 못해서 거의 통편집이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제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예능에서 실패한 후 제 소속사 사장님은 그냥 전 무대 체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모델 일이나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소속사 사장님이 제일 강조했던 건 절대 연애하지 말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처음 이 소속사랑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조항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어린애가 아니고 25이니까 소속사 사장님은 늘 걱정이 됐던 거였습니다. 소속사 사장님은 저에게 매니저들을 붙여주면서 그들에게 제가 딴짓을 하는지 어쩐지 감시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사장님의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전 모델 일정만 해도 그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빴어요. 운동하고 몸 만드느라 남자도 사귈 시간이 없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우선 맛있는 것부터 먹으러 가야 하는데 전 모델 일을 하니까 항상 식단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전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남자가 샐러드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좋다면서 따라올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 패션쇼 시즌이 되면 전 친구들도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저기나 다름없거든요. 술 마시자고 부르지, 케이크 뷔페 가자고 하지. 저도 가고 싶죠. 하지만 그런 걸 먹으면 살은 크게 안 쪄도 전 소화가 잘 안 됐거든요. 아무래도 전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긴장을 하면 자주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게 더 속이 편해서 그렇게 시즌 땐 많이 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모델 일을 하며 링거도 수차례 맞았어야 했고 다른 건강한 몸매의 모델들보다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이는 마른 몸이었죠. 옛날엔 그런 마른 몸이 유행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으니 하이힐을 신고 예전처럼 걷기도 힘들고 요즘은 또 볼륨 있는 모델들을 선호하는 대상이기도 해서 전 지금은 아예 은퇴하고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엄청 볼륨감 있는 몸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애를 낳고 나니 먹성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육아라는 게 엄청 고된 노동이잖아요. 게다가 전 모유로 우리 딸을 키웠는데 그게 엄청 식욕을 돋구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미역국을 4그릇 먹었던 날들도 있었으니 뭐 말 다 했죠. 아무튼 전 남편을 만난 것이 38이 되어 모델 활동을 접고 집에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연예계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고 연예인의 관심도 흥미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났어도 거부감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델이었다고 소개를 하자마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놀랐었던 사람이니까요. 모델이셨다고요? 그럼 패션쇼 같은 데도 서고 하셨겠네요? 그런데 왜 본 적이 없는 거겠지? TV에는 잘 안 나오셨나 봐요. 네. 그냥 정말 모델로서만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었어요. 지금은 아예 은퇴했고요. 사실 그동안 모델 일만 하느라 서울의 연예계 사정 같은 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사실 텔레비전 거의 안 봐요. 남편과 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남편도 집콕을 좋아하고 저도 거의 집 데이트를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영화나 보고 편한 파자마 옷 입고 뒹굴거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죠. 그런 면이 남편과 아주 잘 맞았습니다. 주말이 돼도 어디 나가자고 막 성화를 부리는 일이 없이 조용히 집에서 차 마시면서 같이 책과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았어요. 저나 남편이나 서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다음에 만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몇 번의 연애에 실패하고 여자에게 질려서 오래 연애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30대 때 일이 좋아 연애할 시간이 없었고 정신 차려보니 40이었다고요. 남편은 저랑 1살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연애 초기엔 오빠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여보라고 하면서 거의 친구처럼 대해요. 남편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남편을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칭찬을 한 가지 더 하자면 정말 자상한 사람이에요. 요리도 좋아하고 제가 배 아파서 누워있을 땐 저 대신 아기도 잘 돌봐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30대까지 출판사 영업직을 뛰던 사람인데 지금은 영업을 그만두고 저하고 둘이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 북카페를 하자고 했던 것도 남편의 제안이었고요. 둘 다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런 면에서 참 잘 맞았습니다. 저도 애 낳고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해지기 쉬우니까 남편이 북카페를 열 테니 거기에 애기 데리고 와서 쉬다 가라고 했던 거였어요. 처음엔 저도 손님인 척하고 앉아만 있다 갔는데요. 차츰 남편의 카페 일을 도와주다 보니 공동 운영이라는 형태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기랑 같이 집에 들어가 쉬었다가 몸 좀 회복하면 가게 나와서 일을 하는 형식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북카페를 하는 건 생계가 아주 달려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모델 하면서 돈을 좀 벌어놨었고 시댁도 잘 사는 집이라서 시어머니도 저에게 막 나가서 돈 벌어오란 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그저 제 몸만 안 아팠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약한 몸 때문에 시부모님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쳐드린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걸로 저한테 부담 주시거나 미워하진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어머니도 굉장히 유순하시고 착한 분이시거든요.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남동생은 저와 2살 차이가 나는 지금 현재 39의 가장입니다. 동서는 저보다 5살 밑이고요. 동서가 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동서 애들은 이미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7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조카들은 정말 누굴 닮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천방지축이에요. 그 나이 또래 애들 치고도 정말 산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동선 그런 아이들을 뛰지 말라고 단속하지도 않고 조용히 시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댁에 모이는 날엔 조카들 때문에 정말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딸은 조용히 자야 되는데 와서 일부러 애를 만져서 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애들한테 주의를 주면 동서는 또 자기 애들 건드린다고 펄펄 뛰면서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정말 예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게 우리 잘난 동서입니다. 동서, 우리 딸 깼잖아. 그래서 내가 조카들한테 좀 나가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안 하도록 동서가 알아서 애들 조용히 좀 시켜야지. 여기 아파트인데 아무리 명절이라도 애들을 그렇게 쿵쾅쿵쾅 뛰게 놔두면 어떡해? 어머, 우리 애들이 언제 뛰기는 뛰었다고 그래요? 그냥 애들이 에너지가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그러면 어떡해요? 형님, 딸은 나중에 안 뛰어다닐 것 같으세요? 나 참, 진짜 싸가지는 어디로 말아먹은 건지. 왜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세요? 애들 기죽어 있잖아요. 예, 작은 애야. 큰 며느리가 말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너는 왜 큰 며느리한테 대드는 거니? 싸가지는 아랫사람이 네가 없는 거 아니니? 너희 애들이 정말 정신없는 건 맞지 뭘 그래. 넌 아무리 네 아들들이 예쁘다고 해도 예의는 갖춰야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천방지축 뛰어다니면 나중에 공공장소 가서도 그러겠구나. 이렇게 저와 동서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어느새 오셔서 저희들 싸움도 말리고 동서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완전 제 편만 들고 동서를 미워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저 공정하게 혼낼 건 혼내고 칭찬할 땐 또 칭찬도 하는 며느리를 잘 기우려내시는 분이었죠. 정말 현명하신 분이세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둘이다 보니 동서에게 이것저것 잔소리 많이 하시는데요. 본인이 애들 어렸을 적에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애들을 정말 얌전하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진 몰라도 남편이나 시동생 모두 할 만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취미가 독서고 시동생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저희 시동생은 조금 막내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아는 사람입니다. 명절마다 동서가 저한테 저런 식으로 대들기라도 하면 시동생은 눈치 있게 나서서 제 와이프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가 쇼핑을 시켜준다거나 애들을 다 데리고 키즈카페나 오락실에 가는 등 시어머니를 무서워하긴 했어요. 저나 남편은 그러면 조용해진 시댁에서 드디어 한숨을 휴 내쉬곤 했습니다. 우리 딸이 좀 잠기가 밝고 예민하기도 해서 작은 소리에도 잘 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땐 TV도 거의 틀지 않고 애기가 혼자 놀 때 집안일을 하고 저도 애 잘 땐 힘들어서 좀 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도 동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절 판단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참고는 있지만 도대체 동서의 꼴 보기 싫은 얼굴은 언제 안 볼 수 있는 건지. 전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사실 저와 동서는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앞에서 시동생이 저보다 결혼을 일찍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인지 동선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저한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걸 당연히 대놓고 드러냈고요.
동서는 좀 키가 작고 뚱뚱한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시댁의 인사차 방문해서 남편과 함께 들어서자 동서는 흑뜬 눈으로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키가 크고 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모델을 했던 과거가 있어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건지 그건 저도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저 그런가 하고 이리저리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직도 동선 왜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 사과는커녕 저한테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아, 동서와 전 제가 임신을 했을 때 크게 다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동서는 거의 시댁에서 쫓겨났었고 시어머니는 당분간 동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셨죠. 그러다가 우리 딸이 돌이 지나고 작년 추석 때가 돼서야 시어머니의 용서를 받고 동서는 시댁에 다시 드나들 수 있게 됐답니다. 제가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동서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동서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고 잘못된 점에 대해선 풀고 사과를 받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동선 아직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저에 대해 해묵은 감정조차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동서가 이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써보내는 거예요. 그 김에 청취자분들께 하소연도 하고요. 전 성격이 직선적이어서 만약 제가 잘못 행동했거나 신뢰를 범했으면 바로 사과하고 반대로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사과를 요구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동선 개똥 같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싸움닭처럼 시비는 잘 걸면서 죽어도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그게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시동생과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매번 그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시어머니한테도 자기가 뻔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만 열심히 하면서 잘못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런 엄마 밑에 있으면 애들도 똑같이 크는 거 아니겠어요? 전 참 조카들의 성격이 난폭하고 욕을 막 하는 게 좀 심각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진 못하지만 조카들한테도 잘못하면 좀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편입니다. 전 그게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큰애는 이미 초등학생이니 입을 부르퉁하니 내밀곤 제 앞에서 사라져버려요. 작은 애는 그래도 아직 말 잘 듣고 착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동서가 죽어도 자기 애들은 잘못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며 인정을 안 하니 그게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서의 그런 못된 성정 때문에 마음고생도 좀 하시고 당시엔 손주들에게도 바른 길로 이끌어주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면서 꾸준히 시동생을 잡으셨네요. 그럼 시동생의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아빠로서 권위가 없다고 주절주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가장은 자기인데 집에서 위세 떠는 건 완전히 동서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자기 아내라도 저런 드센 여잔 진짜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동서한테 두 손 두 발 다 드셨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동서한테 풀지 못하고 쌓인 크고 작은 감정이 여러 번 있긴 했지만 제일 그 중에 중요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만 골라서 말을 해볼게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남편이랑 전 결혼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자궁이 너무 약해서 아기를 못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세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아기를 좋아하고 남편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긴 했지만 임신이라는 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세 문제는 아무에게도 터치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물며 시부모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선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어차피 시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기 때문에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라고 굳이 푸시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제 임신 문제에 간섭하고 싶어하고 못된 말만 일삼은 사람이 바로 제 동서예요. 동서는 처음 제가 인사 왔을 때부터 애기 못 낳을 상이라고 저한테 비아냥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동서가 했던 말을 기억을 더듬어 그대로 한번 읊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쓰는 이름들은 모두 가명인 걸 밝혀드립니다. 예, 이번에 네 시아주버님하고 결혼할 사람이야. 서로 인사 좀 해라. 여기는 박미라고 하고 여기는 김선진. 얘가 아들 둘 있는 내 시동생 와이프야. 만나서 반가워요. 결혼하면 내가 형님이 되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할게요.
밤미. 2017년에 그 프랑스 패션쇼 구찌 모델 하던? 동서 나 알아요? 다들 잘 모르던데. 암튼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네가 거기 모델이었니? 아이고, 난 연예계에 관심이 잘 없어서 몰랐다, 얘. 우리 집안에 모델 며느리가 다 들어왔네. 아이고, 신기하다, 야. 어쩐지 키가 크더라. 시어머니가 동서 앞에서 제가 모델이라고 신기해하면서 칭찬을 하시자 동서는 바로 얼굴이 팍 찌그러지며 입술 끝에 비웃음을 담아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형님.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전 태어나서 이렇게 해골같이 마른 여자 처음 봐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임신이 가능하긴 하나? 동서가 차갑게 한마디를 하자 시어머니는 대번에 얼굴을 팍 굳히시면서 동서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전 면전에서 대놓고 앞담화를 들어본 적이 처음이라 크게 놀라서 그대로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벙쪄 있었어요. 예, 그래도 네 형님 될 사람한테 너무 심한 말 아니니? 키랑 몸무게는 여자한테 프라이버신 거 몰라? 그리고 네가 얘들 부부 애기 문제에 관여할 주제 못 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가 잘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얼굴색이 대번에 벌겋게 변하더라고요. 동서 딴엔 자기가 먼저 들어온 며느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서를 따끔하게 혼을 내시자 동선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서운하다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서운해요. 저랑 어머니랑 함께 지낸 게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형님 편을 들어요? 그럼 전 뭐라고 말해요? 형님이 모델이라 좋으시겠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서은진이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누구 편을 든다고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해. 나 그런 적 없다. 난 그저 형님들 애를 앞담하는 네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야. 너 아무리 10년을 같이 했어도 난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행동 지적한 건데 그게 서운할 일인 거야? 동서와 시어머니가 절 가운데 두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전 동서에게 사과해달라고 할 타이밍도 놓치고 굉장히 거북한 상황이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억지로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동서를 닥달했고 동서는 사과하라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듣고 그 일로 꽁해선 다음 시댁 제사가 있을 때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해서 안 온다는 건 아니었고 뭔가 아프다고 했나? 그땐 그런 핑계를 댔었죠. 하지만 전 나중에 동서가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댄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땐 형님이 너무 밉고 짜증나서 시댁에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하나도 아픈 데 없었어요. 시집와서 첫 제사니까 어디 나 없이 한번은 생고생 좀 해봐라. 이런 생각으로 안 갔죠. 왜요? 뭐 이제 와서 그 일에 대한 사과라도 받고 싶으세요? 그 말은 나중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따지니까 동서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우리 동서 같은 별종은 처음 봤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성격이었어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아무 맥락도 없이 사람 미워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니까 전 나중엔 동서가 병이 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심병인지 정신병인지 아무튼 제 동선 보통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제가 처음 당하는 일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죠. 첫 만남에서부터 그렇게 뾰족하게 대하는 사람하고 싸울 순 없잖아요. 제가 윗사람이고 나이도 더 먹었으니 참으라고 나중에 시어머니께선 미안해하면서 저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땐 동서가 육아 우울증 같은 게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전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어머니, 그럼 동선 병원에 가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정신과 가는 건 일도 아니고 흠도 아니잖아요. 혹시나 우울증이 있는데 계속 방치하는 게 더 나쁘지 않겠어요? 글쎄, 나도 걱정이 돼서 네 시동생한테 한번 말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자기 미친 거 아니라면서 저렇게 펄쩍 뛴다더라. 그러니 억지로 보낼 수도 없잖니. 걔가 좀 예민한 성격이기는 해.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좀 버릇이 없다고 해야 되나. 말을 좀 막 하기도 했어.
애가 다른 사람 기분은 별로 고려를 안 하는 편이더라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전 할 수 없이 동서로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서하기보단 무시에 가까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동서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있자 동서는 점점 말투와 행동이 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모델 활동을 하는 동안 먹는 양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면 제가 맨 꼴찌로 먹었거든요.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 소화가 잘 안 돼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식구들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서도 전 끝까지 앉아있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했죠. 우리 친정에서도 그랬으니까요. 제 어머니는 제가 소화가 안 되는 체질이라는 걸 잘 아시니까 끈기 있게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 아주 늦게서야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에서 제가 밥을 늦게 먹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제가 늦게까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곤 좀 답답하다고 하면서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성격이 엄청 급하신 분이거든요. 밥도 빨리 드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 시아버진 술배가 좀 많이 나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동선 설거지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밥알을 세우고 먹는다고 하면서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제 동서도 좀 뚱뚱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선 정말 밥을 엄청 빨리 먹어요. 5분이면 모든 걸 다 끝내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렇게 정말 때려 죽여도 못 먹겠더라고요. 전 최소한 밥 먹을 땐 30분을 소비하는데요. 밥을 입에 넣고 죽을 만들 때까지 씹어서 그러거든요. 그게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살 빼는 데도 확실히 도움이 되잖아요. 먹기 시작한 후 20분이 지나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와서 숟가락을 놓을 수 있다고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빨리 먹는 식사 습관을 가져선지 동서는 항상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밥을 천천히 먹어보라고 동서에게 충고를 했죠. 그랬더니 동선 또 그걸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 든다면서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전 동서가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건데 동선 그걸 가지고 제가 꼰대 같다느니 가르치려고 한다면서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말끝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서 전 더 이상 동서랑 말을 섞을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입만 다물고 얌전히 밥이나 먹었죠.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면서 동서는 저에게 싸울 듯이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서에게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동서, 말이 좀 심하네. 무시를 하더니 동서가 계속 먹어도 배가 고프고 살만 찐다고 불평을 하길래 난 해결책을 제시한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 내가 늦게 결혼했어도 엄연히 동서 윗사람이야. 그리고 나이로도 내가 위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동생 대하듯이 막말할 수가 있어? 내가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형님이 내 말 무시한 게 먼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형님이 꼰대 같은 말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형님한테 그런 잔소리 들을 이유 없잖아요. 그것보다 언제까지 밥만 먹고 앉아 있을 거예요? 할 일 얼마나 많은데 누린들이 꼭 거북이같이. 형님, 솔직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하기 싫으니까 밤 늦게 먹으면서 내가 언제 설거지하나 틈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전 도저히 평정심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시댁을 뛰어나갔어요. 너무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눈앞에서 며느리들이 싸워대니 안절부절 못하면서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저와 동서 둘 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시어머니의 중재 따윈 기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급하게 따라 나오더군요. 전 시댁 아파트를 나와 근처의 공원을 걸으면서 화가 나는 걸 꾹 누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말없이 그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동서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여보, 동선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밤 늦게 먹는 게 그렇게 쥐잡다 잡을 일인지 나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가 좀 이해해줘.
재수 씨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 그래. 내 동생도 그러잖아. 정말 어떨 땐 걔네 아들들보다 더 애 같다고. 자기한텐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다 얘기하고 풀어. 이 일이 일어난 건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거든요. 그런 후부터 전 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에 가면 일부러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과일이나 주전부리 좀 먹고 동서에게 또 책 잡히기 싫어서 밥상에는 아예 앉지도 않았고요. 전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시부모님들은 제가 밥 안 먹는다고 걱정을 하시고 뭐라도 챙겨주시려고 했지만 전 시댁에 와서 뭘 먹으면 꼭 얹히거나 배탈이 나서 점점 시댁에서 밥을 안 먹게 됐어요. 그게 동서와 싸우고 난 후부터니까 동서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동선 제가 밥을 안 먹어도 걱정은커녕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글쎄 불쌍한 척해서 시댁 부모님 점수 따르는 거라고 말이에요. 형님, 왜 밥을 안 먹어요? 그렇게 안 먹으면 힘없어서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요? 형님은 정말 멘탈이 너무 약하다. 내가 그때 몇 마디 했다고 바로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뭐야, 시위라도 하는 거예요. 나도 짜증나려고 하네, 정말. 시어머니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내 할 일은 할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줄래?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1년을 저와 동선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면서 싸웠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무슨 핑계를 대고 시댁 행사에 오지 않았어요. 주로 동서가 그랬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애들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핑계대고 하면서 시댁의 제사나 시부모님 생신 때 얼굴을 비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전 큰며느리의 책임이 있으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프거나 할 때가 아니면 꾸역꾸역 시댁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나물 무치고 전을 부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가 힘들어 보인다면서 그만하라고 말리시는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추석 명절에 웬일로 동서가 왔더라고요. 저보다 일찍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물씬 나는 기름 냄새가 너무 맡기 싫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정말 육지기가 올라와서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막 헛구역질을 하고 있자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저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 얼굴은 갑자기 환해지시는 거였습니다. 어머, 아유 큰며느리 너 임신한 거 아니니? 야 아들, 얼른 가서 테스트기 사와봐. 정말요? 우리 마누라 임신한 거요? 와, 어른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전 남편이 내민 키트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해봤고 곧 희미하게 두 줄이 뜨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 기뻤어요. 의사 선생님도 생리불순이 너무 심해서 자연 임신은 진짜 힘들 거라고 하면서 40이 넘으면 노산이니까 시험관을 조심스럽게 권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의논해서 딱 다음 달부터 시험관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좋게 임신이 되니 저와 남편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가시겠죠. 시댁에선 제 임신을 가지고 다들 너무 축하한다고 하면서 얼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난리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했고요. 그래도 자기가 장남인데 애 못 나오면 어쩌나 생각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좀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짠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부담될까봐 애 가지라는 말도 못하시고 그냥 하늘에 맡긴 상태였는데 이렇게 아기를 딱 가지게 됐으니 하느님 감사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서 한 사람만 제 임신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분위긴 다들 절 축하해주고 위해주는 분위기여서 셈이 많은 동서가 또 짜증이 나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따진다면 동서가 그런 말을 한 게 이해가 안 되지만 동서의 성정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동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게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못된 동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동선 저에게 저녁 시간에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임신한 게 맞기는 해요? 설마 나 엿먹어보려고 상상 임신인데 일 안 하려고 임신한 척 하는 거 아니죠?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임신 테스트 여기 시댁 와서 한 거 동서도 봤잖아. 그럼 테스트기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는 거야? 제가 조곤조곤 팩트로 따지자 동선 한참 동안 분한 듯이 씩씩대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뻗대고 있는 것이었죠. 전 동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다른 식구들이 먹은 상을 치우고 있었고요. 제가 일을 하다 조금 어지러워서 비틀대는 걸 보자 제 남편이 얼른 와서 제 옆에서 부축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혼자 몸이 아니야. 얼른 들어가서 침대 누워. 내가 식탁 정리할 테니까 당신은 방에 누워있어. 그래, 아이고 큰 며느리 임신이 얼마나 귀여운 건데 그 애를 일을 시키려고 하니. 둘째 며느리가 설거지 다 하고 아들리가 식탁 다 닦고 과일도 깎아내와. 우리 큰 며느리 과일이라도 좀 원 없이 먹게. 큰애야, 샤인머스켓 줄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는 얼른 들어가서 쉬려면서 절 부축했어요. 그때 동서가 큰 소리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그 뱃속에 있다는 애 시아주버님의 아니죠. 어디서 아빠도 모르는 빼고 와서는 여기서 꼴 같지 않게 아주버님한테 그 애 키워달라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죠? 꼭 뻐꾸기 새끼처럼 말이에요. 연예계에선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다면서요? 나 참 형님도 별 수 없네요. 뭐라고? 동서의 정신 나간 헛소리에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반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성큼성큼 동서에게 가서 설거지통에 들어있던 플라스틱 밥그릇으로 동서의 머리통을 딱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며느리 너 여기가 어디라고 큰애를 모함해? 너 정말 말이면 탄 줄 알아? 내가 널 몇 년간 계속 두고 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같으니까 내일 당장 정신과에나 가봐. 아니다. 내가 널 데리고 갈 거다. 응? 그동안 네 남편한테 너 미친 거 아니라면서 안 간다고 했다면서? 이 시애미가 봤을 땐 넌 제정신이 아니야. 이 사태가 일어나자 시댁 식구들은 전부 경악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놀랐던 건 저였는데요. 전 동서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멍하니 있던 저 대신 시어머니가 동서의 막말을 응징하셨어요. 그러니 전 대꾸할 수도 동서에게 뭔가 행동할 수도 없더라고요. 한편 동서는 자기가 막말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때렸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당장 쓰러져서 우는 척을 하는데 전 그렇게 연기 잘하는 동서를 보다 처음 봤어요. 정말 연기 대상감이더라고요. 어머니, 저 그래요. 저는 입이 있어도 제 생각은 말 못해요? 세상에,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저를 때리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연예계에서 얼마나 굴러먹다 온 여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아주버님 애라고 단박에 믿어요. 이런 경악할 말이 동서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게 전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동서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당장 동서에게 가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죠. 집에서도 시동생 부부가 싸우면 동서는 우는 척을 아주 잘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입 닥치지 못해? 연극 그만하고 일어나.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얼른 이리 나와. 집에 가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이 사람이랑 애들 데리고 집에 가볼게요. 이 미친 여자랑 단판 좀 짓게요. 네가 똑바로 행동했어봐. 저년이 왜 저짓거리를 해? 내일이라도 꼭 네 와이프 정신병원 가보라고 해.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못 볼 꼴을 다 보는구나. 저 둘째 며느리 성질머리를 어쩌면 좋을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혀를 찔찔 차시면서 시동생네 가족을 전부 시댁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전 아직도 뭐가 뭔지 사태 파악이 안 됐고요. 동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인가 아니면 의심병인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이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럽더라고요. 지금은 기억이 희미한데요. 그때 전 남편에게 어지럽다고 말하곤 그대로 쓰러져 기절을 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제 몸도 몸이지만 애기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서 얼른 남편이 기절한 절 안고 응급실로 운전을 해서 갔답니다. 시댁 어른들도 저와 아기가 잘못될까봐 우르르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오픈 응급실에서 해프닝이 지나가고 전 대학병원에 다인실에 입원을 하고 나서야 깨어났어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그동안 제대로 못 먹고 아기를 가져서 더 몸이 안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전해줬어요. 의사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니까 뭐가 먹히지 않더라도 열심히 먹어야 한다고 했다네요. 전 퇴원을 하고 집에 가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제 몸은 하도 못 먹어가지고 엉망이었다가 우리 딸이 뱃속에 자리 잡고 4개월이 돼서야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산모의 몸에 좋다는 한약들을 손수 지어오셔서 때마다 먹이셨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 영양제를 사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전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은 친정엄마에게 전부 말씀드렸죠. 친정엄만 동서의 막말 사건을 듣더니 너무 기가 막힌다고 하시면서도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은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모델 활동할 때도 악플은 많이 받아봤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동서가 사과하면 그때 잘 얘기해서 친해보라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들이 저한테 호의적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 감사하다는 표현 자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받기만 했고 시어머니께 해드린 게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로서 할 일만 했지 살갑게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기 가졌다고 약도 지어주시고 동서에게서 절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예전에 제가 모델 서서 받았던 명품 가방을 하나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동생에 의해서 끌려가다시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는 지금 동서의 허언증과 신경질적인 발작 증세 같은 것들이 조금 나아졌어요. 동서는 아직도 자기가 미친 건 아니라면서 약 먹길 거부하지만 시동생이 밤마다 억지로 약을 먹이고 감시한다고 하네요. 안 그러면 이혼할 줄 알라면서 협박을 하니 그때서야 동서가 얌전해졌다고요. 동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요. 분노조절 장애도 있다는 시동생의 말을 듣고 전 그제서야 동서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초기엔 좀 동서가 반항이 심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1년 정도 지나 퇴원을 하고 싶다고 졸라서 퇴원시켜서 통원 치료하면서 약을 먹고 있답니다. 그동안 동서는 애들 육아하면서 동네 주민들과 교류도 없었고 산후 우울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그렇게 중증으로 번져버린 것이었어요. 물론 동서의 예민한 성격도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몇 달이 계속되니까 그렇게 뾰족한 소리나 해대고 화를 벌컥 내는 성격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라고요. 아무튼 전 제 딸을 낳고 나서 동서와 어찌어찌 화해를 하긴 했어요. 동서가 제 딸이 돌이 지난 다음부터 시댁에 출입하는 걸 허락받았거든요. 대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남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 것과 아무리 가족 간이어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하지 말 것을 단단히 동서에게 약속받으셨습니다. 가짜 뉴스처럼 연예계 얘기도 우리 시댁에선 금지예요. 여러분들, 제 얘긴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제 스토리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동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동서가 저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는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서가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셈이 많은 성격이라서 저한테 그렇게 막대했었다는 거죠. 지금은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동서를 제외한 우리 식구들 전부 우리 딸이 태어난 시점을 기점으로 더욱 단란해지고 돈독해졌으니까요. 동서만 겉돌듯이 그 중에 끼지 못하고 있긴 한데 조만간 동서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동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듣고 있다면 동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 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나 정말로 많이 미워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닌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 그리고 지금은 약을 먹고 있으니까 언젠가 동서가 정말 괜찮아지면 우리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나도 애기 낳고 무사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댁에 올 땐 행복한 마음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도 동서도 그렇게 되려면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내가 어떻게 동서를 이해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팠다니까 용서할게.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나를 대해줬으면 그러면 나도 동서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서로 노력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제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 되세요.